네, 시선 집중의 월요일 유튜브 연장 방송 정치 직격 시작하겠습니다. 이상돈 전 의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네. 오늘 꼭 이 말씀을 좀 먼저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희 제작진한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네. 문재인 정부가 안일환 전 경제수석을 OECD 주재 대사로 임명을 했는데 이거 큰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네, 그것뿐 아니라 지금 뭐 보도에도 나왔지만은 검사장 승진 인사도 땡겨 한다 그러고 뭐 대사 인사도 더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점에서.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대사는 상대방 국가가 있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이 들어와도 금방 교체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면이 있고 검사장 인사 특히 승진을 한번 승진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물를 수는 없지. 병목이기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이건 뭐냐 코드 인사, 보훈 인사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사실 대통령제에서 정권 교체를 앞두고서는 이제 나가는 정권, 나가는 대통령이 흔히 하는 게 예. 자기 쪽 사람들 뭐 사면 복권하는 게 있죠. 이거 이제 미국에서는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퇴임하기 뭐 72시간 전에 그냥 무더기를 사면해서 욕 바가지로 얻어 먹었죠. 예. 거기에는 뭐 힐러리 동생도 있고 그랬어요. 그랬나요? 네. 예, 근데 그런 거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그때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했잖아.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외에도 뭐 등등등 네. 뭐 이거 완전히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정권이 넘어가니까 알박기 인사 우린 그렇게 말하고 미국서는 이제 미드나잇 어포인트먼트라 그래 심야에 인사다. 그 다정 딱 넘기면 정권 바뀌는데 근데 이게 미국에서는 19세기까지는 가능했는데 요새는 웬만한 정부직은 다 의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못하죠. 검사장, 대사, 미국은 전부 상원 동의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난 이게 좀 문제라고 보는 게 이렇게 되면 청와대는 정권이 국민의힘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냐 말이야. 해석이 그렇게 연결이 됩니까? 난 그렇게 느껴져. 그렇게 되면 이재명 후보는 이게 나는 뭐야.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 될 것 같으면 좀 나한테 힘을 실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보지 않겠습니까? 네. 내가 볼 때 이건 이제 청와대가 이제 마지막으로 지 할 거 정리하고 정권 넘겨주는 준비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난 여러모로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봐요. 해석이 거기까지 연장이 되는 당연하죠. 그걸 모르면 그 정치평론가 아니지. 또 꺼내갖고 지금 하여간 알겠는데요. 근데 이게 결국 문제가 이 정권이 이제 출범하면서 항상 되풀이되는 문제가 이제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 처리 문제. 네. 이게 항상 정권 쪽에 갈등 요인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특히 문제되는 것은 검찰총장처럼 법으로 임기 정해놓은 거 그게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어디서 했느냐? 민주당이 박박 우겨서 한 거 아닙니까? 할 말이 없는 거지. 그 검찰총장 미국의 검사장은 임기 4년으로 되어 있지만은 대통령이 언제 해임할 수 있어요. 4년은 그냥 지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해임되는 거죠. 왜냐 그 에드가 후보가 그 대통령이 해임을 못했잖아. 그래서 FBI가 뭐가 정해놓으면은 대통령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끝나버리게 한 거야. 거짓말 임기 중에 당연히 해임할 수 있어요. 그 이제 임기 보장용이 아니라 해임용이구나. 그렇죠. 근데 그걸 사람들이 모르더라고. 우리나라 사람 잘 몰라 그런 거. 독일에서도 저게 해임된 적 있다면서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은 산하기관장은 독립을 보장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독립이야, 독립은. 그래서 이게 임기 어긋나면은 아주 문제가 많아요. 그게 난 그 차라리 산하기관장은 대통령 임기 끝나면 자동으로 다 해임되는 게 난 옳다고 봐요. 심플하긴 하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는 그러니까 사실상 정무직이라고 보고 네, 대통령 바꾸는 게 좋아요. 대통령 임기하고 같이 가는 게 맞다. 책임을 지는 거야, 같이. 네. 자기가 그 알바게 해서 말이야. 그 나중에 아주 골치 아프다고. 난 그래서 이거 굉장히 나쁜 거라고 봐요. 심플하네요, 진짜로. 그냥 대통령과 함께 가는 게 최고다. 네. 가장 심플한 거다. 정무직은 그래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공유하는 사람이 이제 그 뭐 임명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억지로 끌어내리려고 온갖 사람 개인적인 거 다 조사해서 그러니까. 흠집 내서 내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5년마다 항상 그거 바꿔야 돼요. 되풀이 되는 거니까 이건 좀 끊긴 끊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대선판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박스권에 갇혀서 40%의 벽을 못 뚫고 있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른바 소확행이라고 하는 공약을 내놓고 이게 어떻게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뭐 생각하세요? 소소한 게 좀 뭐 화제는 되는데 저는 뭐 그거는 그렇게 큰 영향은 못 주고 나는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좀 이것 뚫고 나가려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의 그 최고의 그 그 단점 결점이죠. 패착을 과감하게 돌파해야 된다고 봐요. 이번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가 뭐냐? 그 부동산하고서 세금이에요. 예. 다른 거 없어.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는 이 부동산 정책, 그 재건축 재개발 틀어막고 임대차법 그 무리하게 한 거 이거 원점에서 야당과 협의해서 다루겠다. 그럼 임대차 3법도 손봐야 된다고 그렇죠. 세상에 그런 그 이상한 법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얼마나 그 복잡합니까? 또 그 종부세 말이죠. 세금은 세금이지 뭐 여기 규제해서 온갖 경우유수를 한 거 그래서 그냥 세율 과다하게 한 거 같은 거 이런 것도 이것 때문에 지금 뭐 뭡니까? 이재명 후보가 2014년에 성남시장 두 번째 나갔을 때는 분당에서 2만 표를 이겼는데 지금 분당 이기겠어요? 택도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이게 다 이것 때문이야. 이런 것을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네. 그리고 이제 원점에서 그 시시하게 뭐 조금 하는 게 하거든 택도 없어요.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네. 특히 야당과 협의를 하겠다. 나 이 정도 해야 돌파를 한다고 봐요. 자, 우리 교수님, 그러니까 의원님의 이제 오늘 모드는 화끈 모드입니다. 그렇죠. 인사도 화끈하게 딱. 그러면 그다음에 그래야지 뭐 시시하게 뭐 탈모 이래서 그거 대통령 후보가 됩니까? 반응 좋던데 왜 그래요? 아니, 뭐 반응이 좋은지는 아니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그 예. 대통령이 뭐 이런 미세한 거를 이렇게 다루는 사람이다 하는 거 실패하는 대통령의 공통적인 게 뭐냐? 그 마이크로 매니지먼트예요. 그렇게 보시는 거구나. 네. 그게 뭐 좀 거대 담론이 실종된 대선이긴 해요. 이번 대선 같은 경우. 그 거대 담론을 여기 피하잖아.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 같으면 이게 굉장히 거북한 거고 예. 그리고서 저쪽에서는 이제 또 이렇게 진심과는 달리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또 혹시나 뭐 부유층을 옹호한다는 비난을 들을지 모른다. 그런 그랬는데 그건 딱 거짓말이지. 그건 바깥에만 그러는 거고 예. 속은 다 안 그렇지. 네. 그래요. 네. 다 한심해. 내가 볼 땐. 이번 대선에서 하면 최고의 히트책은 3프로 TV 저거 같은데. 네. 지금 윤석열 후보가 입장을 바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법정 토론 3번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다가 그거 갖고 택도 없이 부족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데. TV 토론 많이 할 거 아닙니까? TV 토론 이제 좀 많이 해도 뭐 식상하다고 봐요. 이렇게 뭐 지난번 같은 폼의 이 아니고 이렇게 후보끼리 이렇게 하는 토론이 그 뭐 TV 토론 많이 한다고 그러면 미국에도 몇 번 안 한다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얘기를 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하는 이런 게 제일 중요하죠. 이제 그 지난번 3프로 TV. 3프로 TV. 뭐 이제 그건 좀 이렇게 대담이면서 그런 식에서 시간이 길었던 것 같은데 예. 난 그거 보고서 저당이 도대체 전략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당이 어느 당입니까? 국민의힘이죠. 왜요? 아니 거기에 붙어 나갈 필요가 없잖아. 아니 윤석열 후보 말에 따르면 그 자기도 거기가 어딘지 모르고 나갔다죠. 그러니까 전략이 없다는 거예요. 그 참모가 더 좀 미련한 거죠. 그리고 예. 지금 윤석열 후보는 내가 요새 가만 보니까 이미 죽어도 저기를 지지하는 결집층은 이제 확실하게 확보가 됐어요. 아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토론에 가서 아무리 망가져도 그건 더 이상 안 빠집니다. 락바텀을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니까. 정권 교체 열망이 높은 사람들. 네, 그렇죠. 네. 네, 그건 뭐 확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안철수를 일부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좀 이게 그야말로 부평초처럼 이렇게 바람에 따라 좀 간 거죠. 아 네, 그러면 뭐. 그 사람들은 그 국민의힘의 고정 지지층이 아닌 사람들이다. 그렇죠. 오히려 이제 중도층 쪽으로 가서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안철수 일단 지지를 갖다가 네. 여론조사에는 안철수를 이렇게 하지만은 또 이제 당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하면은 또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TV 토론하면은 이제 별로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셨는데 윤석열 후보 같은 이제 일일 뭐 실언, 일일 일 망언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바탕에 어떤 문제 의식을 갖고 있으냐면 국민들이 저 사람이 정말로 국정을 총괄할 수 있을 정도의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건 이미 다 알잖아요. 알고도 밀지 않습니까? 이미 다 안다. 다 아는데 뭐 그래. 새로운 발견이 아니다.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정권을 갈아쳐야 된다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거는 이미 다 반영이 된 거예요. 반영이 돼 있다. 그러면 지금 선대위 개편 이후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추이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뭐 지금 뭐 조금 뭐 그 정도로 가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하고 네. 뭐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예. 그 지지세가 얼마나 가느냐 그건 또 여러 가지로 좀 변수가 있겠죠. 근데 근데 진짜로 그 얘기 네. 나온 김에 그냥 그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안철수 후보가도 같이 이제 그 정당 생활도 하고 하셨잖아요. 네, 네. 누구보다 안철수 후보 잘 아시잖아요. 네. 자 이제 최대의 관심사는 지금 단일화 얘기가 급부상했는데 네, 안철수 어떻게 전망하세요? 안철수 후보는 뭐 지난 10년 동안에 단일화했잖아요. 그 단일화는 뭐 나의 고향 뭐 이렇게 돼버렸는데, 근데 그 단일화 갔다가 지난번에 화끈하게 했던 게 지난번 아닙니까? 보궐선거 서울시장. 네, 서울시장 그때는 안철수 후보가 사실상 지지도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단일 후보가 될 줄 알고 그걸 자신하고 한 거고 오세훈 후보가 오히려 약간의 위험 부담을 했지만 또 거긴 또 당대로 좀 전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지점인데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협상이라고 하는 공식 절차를 통해서 단일화를 모색했던 게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고 네.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단일화 협상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사실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 비해서는 지지율이 높았던. 네, 막판에 가서는 막판에 빠지긴 많이 했지만. 높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높았죠. 그러니까 네, 그 딱 두 경우인데 두 경우의 공통점은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던 상황이었거든요. 결국은 이게 변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처럼 뭐 15% 20% 돼 있고 윤석열 후보는 30% 넘겨 있으면은 그 단일화 그렇게 여론조사 단일화 하기는 좀 또 어렵죠. 안 된다고 봐야죠. 네, 안 된다고 보고 그럴 경우에 이제 이른바 이제 외부에서 압력으로 단일화하라고 뭐 벌써부터 사설 나오잖아요. 뭐 공동 정권이 어떻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과연 안철수 후보가 거기에서 어떤 뭐 협상을 해서 뭐 할지 뭐 그게 이번 선거에 뭐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쉽게 하면 이제 그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안철수 윤석열 후보의 어떤 그 지지세가 엇비슷해가지고 네, 그렇죠. 누가 단일 후보가 될지 모를 때인데 네, 그렇죠. 네.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선대위 개편화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제 바닥을 치고 다시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는 게 일반적 분석인 네,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그 의원님 분석대로 고정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어서 안철수 후보보다는 상대적으로 훨씬 높게 나온다면 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에 안 났을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 정리라면. 그러니까 여론조사 아니라 뭐 어떤 뭐 협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서 거래가 이루어질 게 있어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대선. 근데 그거는 이제 뭐 두고 볼 일이죠. 그러니까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당대당 통합을 했다 깨진 적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안철수 후보 뭐 겪어본 사람은 다 이렇게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그 사람하고서는 같이 일을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공통적인 건데. 예. 근데 지금은 그걸 따질 게 아니고 제가 무조건 정권을 바꿔야 한다는 그런 압력이 맨날 사설 칼럼 쓰고 그러니까 뭐 그 압력이 오히려 전과 달라서 보수 언론의 압력을 어떻게 그렇죠. 이제 견뎌내느냐. 뭐 지금 뭐 벌써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단일화 가능성이 높다고는 보지를 않으시는 거네요. 정리하면.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나경원 의원하고 인터뷰 때 나 멸공 챌린지 그 광경 어떻게 보셨어요? 아이고 저한테 물면 뭐 좀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뭐 네. 아니 난데없이 왜 멸공이야 도대체? 글쎄요, 그 멸공이라는 거 우리 군대에 있을 때 뭐 저는 군을 뭐 해군을 해서 통상적인 그 구호는 뭐 멸공 같이 좀
멸공보다는 충성했어요. 우리 멸공은 육군 전방부대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해군이나 뭐 육군이나 뭐 멸공이고 뭐 충성이고 하려면 좀 총이라도 좀 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난 도대체 그 저기 윤석열 후보 군대 안 갔다 온 거 지금 말씀하시는 난 겁니까? 도대체 국가 안보를 중시한다는 예. 국민의힘과 그 전신 한나라당 뭐 등등등 해서 예, 보면은 예. 이명박 전 대통령 그 당시 총리했던 정운창, 김황식 또 뭐 다 안 갔다 국정원 왔는데. 다 병역 면제고 말이죠. 예, 예. 그 황교안 전 대표 그 유구한 전통을 따라서 또 단맞이. 지금 뭐 저 뭡니까 윤 후보 또 예. 이준석 대표 다 예. 총을 만져보지 않은 사람들이 예. 뭐 멸공하는 게 난 좀 듣기 거북해요. 그게 이제 군대에서의 구호기 때문에 그리고 총이라도 만져보고 얘기해라. 그렇죠. 총이라도 만져보고 얘기를 해야지. 그거 아마 군대 갔다 온 젊은이들은 다 좀 그런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네. 지금 저 뭡니까 정용진 회장이 뭐 중국에서 네. 사업이 좀 쫓겨났나 뭐 그래서 좀 유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우리가 통상도 공식적으로 볼 때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또 공산 국가 공산 뭐 이렇게 돼 있지만은 사실 그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더 자본주의 아닙니까 완전히 자본주의에 극을 달리는 거죠. 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뭐 멸공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난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난 그래서. 근데 재벌 총수가 멸공 들고 나온 건 어떻게 보세요? 정치는 둘째치고. 모르겠어. 난 좀 이해가 안 되죠. 뭐 저거 뭐 하는 건가 싶죠. 그것도 멸치하고 콩나물인지 뭐 그것도 좀 우습고 난 이게 정치를 너무 희화하는 것 같고 네. 너무 요새 뭐 여야 할 것 없이 전부 다 품이랄까 뭐 그런 걸 다 잃어버렸어. 정말 창피해. 나 더 이상 이런데 방송 안 나올까 봐. 근데 입이 더러워졌네. 안 돼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뭐 너무 창피해. 내가. 그렇게 묻어가시면 안 되지. 창피해. 분위기 묻어가시면 안 돼. 이럴수록 탁 확실하게 선굴게. 오늘 화권 모드잖아요. 화권 모드. 쫙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러면 이게 표에도 별로 도움 안 될 거라고 보세요? 네? 김종인 전 총괄 같은 경우는 특정 계층만 그 해서는 거의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마디 했던데. 그 도대체 멸공 외쳐가지고서 어느 층을 20대. 그러니까 반중 정서가 아주 세대잖아요. 20대 군대 안 갔다 온 20대한테 영향이 있나 모르겠는데 군대 갔다 온 20대는 이거 좀 뜨악할 텐데. 난 잘 모르겠어.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이거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 근데 이거보다 사실은 더 좀 진중하게 좀 우리가 검토하는 게 여성가족부 폐지 얘기했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지금 정치권에서 젠더 갈등 문제를 다루는 태도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게 참 여가부는 그 폐지 얘기가 뭐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게 보세요? 그 여가부 장관이나 뭐 수천 사람이 장관을 했는데 뭐 머리에 남는 장관이 누가 있는가 싶고 예.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여가부 어떤 장관은 그냥 국제회의 가서 망신당했어요. 이게 하여튼 논란이 됐었다고. 그런 적이 영환마디 못하고 왜 그 대표로 나가는지 예. 뭐 등등 그런 것도 영향이 컸다고 봐요. 예. 그래서 진짜로 좀 장관다운 장관을 임명했으면은 뭐 이런 논의가 나오지 않을. 그러면 오히려 여가부를 봐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강화해서 한다는 게 심상정 후보는 여가부 강화 이렇게 된 거 맞받으셨던. 그리고 사실상 이게 예. 여성 정책이라는 게 뭐 고유 업무라기보다는 정부 전 정책에서 다 걸쳐 있긴 하지. 걸쳐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성가족부 처음 생길 때에도 그거보다는 총리 산하에 이제 여성 뭐 특별위원회인가 뭐 위원회식으로 그게 오히려 낫다고 이제 그런 논의도 했었고 또 그 당시 이제 이 강력급 부서게 되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여성가족부가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딴 데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압력을 넣고 의견을 정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게 좀 정부 조직상으로서 좀 조금 어색한 것이요. 네. 근데 지금 접근법이 지금 의원님처럼 여성가족부가 이제 그 고유한 어떤 업무 영역이 있느냐, 뭐 장관이 제 역할을 했느냐는 이런 측면 말고
예를 들어서 20대에서 이대남과 이대녀로 가려고 젠더 갈등이 빚어지고 거기서 하나의 상징적인 사안으로 여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그 차원에서 접근하면 이건 어떻게 평가를? 글쎄, 그건 난 좀 이해가 안 되죠. 난 뭐 이대남, 이대녀, 뭐 이렇게 다루는 것도 그렇고, 난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나도 제가 이제 헌법인지 평등 이런 거에서 예. 특히 그 페미니즘 관련은 내가 뭐 제법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어. 난 그 베티 프리단이니 뭐 글로리아 슈타인은 뭐 이런 사람들 대충 다 읽었다고. 예. 그래서 요 근래 거기에 대한 수잔 펠러디니 말이죠. 뭐 이런 굉장히 논란이 많은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서도 70년대 ERA 남녀 동권법이 우리나라 차별금지법 비슷한 거예요. 그 통과될 뻔하다 결국에는 이런 그야말로 무차별적인 평등을 가져온다고 해서 결국에는 그 이제 폐지가 돼버렸죠. 그런 논란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담론은 내가 좀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어요.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지 좀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리고 병역 문제가 있는데 뭐 우리 시대는 더 안보 상황 그때나 지금이나 뭐 조금 똑같지만 그래도 좀 차이는 있죠. 그래서 뭐 남자들이 자기 군대 갔다 온 거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여성에 대해서 이게 차별이다. 난 그런 생각한 사람은 난 없었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옛날이라는 게 이제 70년대, 80년대까지 정도 통용될까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이 이렇게 민감하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도 좀 저는 조금 이해가 좀 힘들어요. 그래요. 네. 하여간 근데 참 이해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과는 별개로 현실에서 지금 그렇게 갈림이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치권이 그리고 대선 후보가 어떻게 그 응답을 할 것이고 어떤 처방전을 내놓을 것인가는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지금 뭐 처방전을 내는 게 아니라 이미 입장을 막 내놨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가족부 폐지하고 저기 저 뭡니까 이른바 페미니즘 계열의 인사가 저 들어갔다 다 쫓겨났잖아요. 저 이수정 교수나 뭐 신지혜 씨 이런 그 사람. 쫓겨난 거지, 쫓아낸 거지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난 그것도 좀 그 처음부터 하지 말든가 신중하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으니까 특히 뭐 그 누구죠? 신지혜 씨.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저 국민의힘 전반적인 저기 안 맞잖아요, 저게. 안 맞는데 본인이 들어가겠다는 거 이상하고 불러오는 것도 이상하고 난 그래서 좀 돌아가는 게 좀 혼란스러워요. 근데 하여간 그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서 SNS 여성가족부 폐지 그다음에 병사 월급 200만 원 이래갖고 이대남 쪽으로 지금 이제 그 딱 초점 맞춘 거 아니에요? 이런 분석이 있던데. 글쎄요, 그게 뭐 얼마 정도 현실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 질러보는 것 같아. 막 질러보는 거다. 알겠습니다. 아까 선대위 개편 얘기했는데 제가 빼먹고 질문 안 드린 게 있는데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결국은 이제 본인이 사퇴했지만 사실 해촉 아닙니까? 예. 이 결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이고 뭐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왜요? 알겠어요. 나는 뭐 김종인 박사는 뭐 보면 항상 좀 그 독일의 철혈 재상 비스마르크 얘기 말씀 많이 하시죠. 그분이 스스로 그리고 뭐 그 그 비스마르크 수상이 이제 비렐름 1세 때 사회보험 도입하는 사회보험 다고서 이제 외교를 아주 해서 독일을 포위된 나라 아닙니까? 독일은 그렇죠. 그걸 이제 다 막아놓은 외교의 천재이고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이제 국가 우위적인 통치를 했지만은 국민들의 불만을 다 해소시킨. 난 그래서 김종인 박사가 자꾸만 비스마르크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시대에 좀 본인의 롤모델이 맞지 비스마르크예요?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비렐름 2세 들어오고 나서 뭡니까? 비스마르크를 치워버렸잖아요. 팽당했지. 그리고 친정하다가 비스마르크가 복잡하게 만들어놓은 외교를 모르고 하다가 결국 전쟁이 나서 대참화가 생겼고 1차 대전이 있었기 때문에 2차 대전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건데 그렇게 무엇보다도 요새 민주 정치에서 대통령을 직선하는 나라에서 과연 이 총리 역할이라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뭐 시각의 차이 때문에 박근혜 문재인 다 이렇게 좀 안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뭐 두 분 다 저한테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교 뭐 선배 되시지만은 그 육공화국 때 노태우 정권에서 김영삼 정권으로 갔으니까 이건 정권 교체는 아니잖아요. 새로운 정권을 이제 발전시켰다고 보는데 그 마지막에 비서실장했던 정해창 비서실장, 그 법무부 장관도 했고. 법무부 장관도 하고 그다음에 주미대사를 했던 현홍주 주미대사 그 두 분들은 그 50대 나이에 깨끗하게 공직을 물러났어요. 아, 50대에 물러났어요. 네, 그 후에 일체의 공직이 안 맞고 뭐 변호사 이렇게 했거든요. 난 그분이 굉장히 나는 그 아주 좀 제가 생각할 때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쿨하게 딱 정리. 그렇죠. 우리는 노태우 정권을 위해서 일했고 예. 끝났으니까 우리는 역할을 끝나고 김영삼 대통령은 새로운 사람들로 하는 거다고 해서 깨끗하게 끝났잖아요. 50대에. 나는 좀 그런 사람들이 요새는 좀 안 보이는 것 같아. 끈질기가 뭘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무슨 국회의원 끝나고 나서 산하기관장 하려고 눈에 불이 붙었다고. 난 그거 하라고도 못하거든. 국회의원은 이렇게 넓은 데 앉아있고 산하기관장은 저기 앉아있는데 어떻게 국회의원 하다가 그걸 하고 국회의원 하다가 청와대 비서가 안 들어가. 아고 창피한 거 아니야? 일종의 직업적 참모. 완전히 이건 말세야 말세. 이건 품위도 없고 진짜 격도 없고 이거 진짜 예. 창피한 거야. 오늘 의원님의 보도는 시종일 건 화끈이야 화끈. 나는 그래서 평론도 그만하려고 그래. 입이 더. 왜 자꾸 그걸 연결을 짓는다 이거 아니라니까. 너무 창피해서 이 말을 못 하겠어. 이렇게 화끈하게 말씀하시면 되지.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명쾌한 시간으로 꾸며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2주에 다시 뵈야 될 것 같은데요. 두고 봅시다. 뭘 두고 보긴 뭘 두고 봐요. 수고하셨어요, 의원님. 네, 지금까지 이상돈 전 의원과 함께했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